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별한 역사적 궤적을 그리며 상승하는 한 민족의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으로 미래를 향한 웅장한 비전을 제시하는 놀라운 여정. 초강 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은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목격한 서양인의 충격적인 깨달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글로벌 청춘 리포트 팀의 하이디 노바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세계 각국의 청년 문화와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를 깊이 연구했어요.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저는 늘 선진국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사의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G7 국가인 일본 도쿄 취재 계획이 취소되고 한국의 대전이라는 도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쿄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지 중 하나였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재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제작사와의 계약 분쟁으로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분노가 일었어요. 수개월간 준비한 기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된 대전이라는 도시였어요. 서울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 도시라니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차라리 일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어요. 이미 촬영 일정이 확정되었고 예산도 배정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팀 전체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암묵적인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동료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을 신입인 제가 떠맡게 된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에서 검색해본 대전은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거리인 과학도시였습니다. 그저 연구소와 대학이 몇 개 있는 작은 도시라는 인상이었어요. CNN의 시청자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경력을 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이번 취재가 실패할 경우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친구는 대전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어요. 카이스트라는 한국의 MIT급 대학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생각보다 흥미로운 도시일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본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짐을 쌌습니다.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쩌면 이번 취재가 의외의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도쿄가 아닌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했는데요. 뉴욕 JFK나 로스앤젤레스 LAX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이 모습을 꼭 촬영해야겠다고 카메라맨 제이크에게 속삭였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끊김없는 와이파이, 정확한 도착 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아직도 선로에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반면 여기는 이미 그런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기 전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이는 뉴욕에서 워싱턴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였어요. 열차에 올라 좌석에 앉자 넓은 공간과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항상 지연되고 좌석도 좁은데 이 기차는 마치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벌써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자부하던 미국의 철도 시스템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도쿄를 취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세한 기대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플랫폼 끝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전시청 국제협력과 이동석 주임이라고 소개했어요. 유창한 영어 발음에 순간 경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처럼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어요. 노바 기자님,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계실 동안 대전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안내해드리겠어요. 차에 오르자 이동석 주임은 대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은 한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한때는 그저 철도 교차점에 불과했지만 8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과학기술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도시가 아닌 낮은 건물들 사이로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제 의문을 읽었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인구 150만의 도시로 서울처럼 과밀하지 않아요. 연구자들이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광활한 부지에 우뚝 솟은 현대적 건축물은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과학관 중 하나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공간이에요. 과학관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전시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주탐사실에서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와 미래 계획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 우주발사체와 다누리달 궤도선 모형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우주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1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발사했고 달궤도선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주산업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동석 주임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AR 체험관으로 이동하자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주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나사의 훈련 장비를 연상시킬 정도로 정교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로봇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대전에는 로봇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데 그 기술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인간형 로봇이 방문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동석 주임은 과학관 내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실 기회입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 각종 반찬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조화로운 맛에 감탄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오후에는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로 이동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앞에서 이동석 주임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가 한 공간에 모여 협업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앞다투어 혁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드론이 자율 비행하는 시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가 22살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루프탑 전망대에 올라가자 해질녘의 대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조용히 말했어요. 대전은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더 값진 곳이에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대전에 오게 되었을 때의 실망감은 어느새 경이로운 발견의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한다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곳 대전에서는 미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혁신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과는 다른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셋째 날 아침, 이동석 주임은 저를 카이스트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MIT, 하버드와 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들과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활기차게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카이스트 국제협력처장인 박세준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 전문가였어요.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미국이나 일본만이 과학기술 강국이라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인식이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박 교수의 안내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로봇공학 연구실이었는데 학생들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교한 동작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연구팀장인 김태영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 로봇은 세계대회에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 소니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특히 재난 구조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구팀의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대부분 25살 이하의 젊은 연구자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려면 최소 박사과정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를 강조해요. 특히 카이스트는 학부생 때부터 실전 연구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AI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연구소장 이미현 교수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구글과 아마존에서 제안받은 자리를 거절하고 카이스트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제 질문에 이 교수는 깊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한국은 아직 성장 중인 나라예요. 여기서는 제가 미래의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끈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녀의 충격적인 선택 이면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일본 도쿄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카이스트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기초과학이 강하고 일본은 정밀 기술이 뛰어나지만 한국은 혁신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요. 연구자로서 자신의 결과물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오후에는 창업 보육센터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설립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한 팀은 노인 돌봄 로봇을, 다른 팀은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모든 팀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장 윤태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기술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사카와 도쿄의 요양시설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경쟁국인 일본을 돕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는 접근 방식이 생소했습니다. 팀장 최준혁 학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한국도 곧 직면할 문제이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이 국적을 넘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며 박세준 교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트 중심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카이스트의 강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단지 북한과의 갈등, K-팝, 삼성 정도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문화적 영향력이 적다고 여겨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중심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정리한 취재 노트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CNN 시청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내일의 취재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조금 흔들렸지만 기자로서는 너무나 흥미롭고 유익한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이동석 주임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인 성심당을 방문합니다.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장소예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성심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이 빵집이 왜 그토록 사랑받는지 궁금했어요. 성심당의 관계자가 직접 맞이해 주었습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임길순 창업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성심당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맛있는 빵, 경이로운 빵, 생명의 빵을 통해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자 해요. 매장 벽면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 빵집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도시 정체성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계자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소외계층과 장학사업에 환원한다는 설명이었어요. 대표 상품인 튀김 소보로를 맛보자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미국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에요. 이어서 판타롱 부추빵도 맛보았어요. 이건 1986년부터 만들어온 빵으로 빵 안에 부추와 계란, 햄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대전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들으며 명란 바게트도 맛보았습니다. 원래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했지만 성심당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매장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빵을 구입하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추억을 나누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아우르는 장소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미국의 체인점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맨 제이크도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오래된 가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곧바로 체인점으로 바뀌어요.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대전시와 함께 성장했어요. 빵집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영 철학은 미국의 월마트나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지역 정체성과 비즈니스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빵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향했어요. 이동석 주임은 자신도 열렬한 이글스 팬이라며 특별히 준비한 유니폼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야구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구장은 이미 팬들로 북적였는데 놀라운 것은 전용 응원석이 빼곡히 채워지고 대형북과 피켓을 든 응원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인 응원 문화가 없어요. 응원단이 있는 건가요? 이동석 주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문 응원단장이 있고 모든 선수마다 다른 응원가가 있어요. 관중들은 그 노래와 율동을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수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같은 노래를 부르는 떼창 문화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건 경기장이 아니라 콘서트장 같아요. 응원단장의 리드에 따라 수천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히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선수 한 명이 타석에 들어서자 그를 위한 특별한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은 노래 가사를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이 설명했습니다.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응원 자체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소리 지르고 노래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실제로 주변 관중들의 얼굴에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화 이글스가 리그 상위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니 의외네요. 제 말에 이동석 주임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야구의 특별한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팀이 지면 관중이 줄고 비난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응원하는 진정한 팬의 문화가 있습니다.
응원석에서는 사람들이 응원가를 열창하면서도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응원하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거죠. 놀랍게도 주변 팬들은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보이는 이런 열린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 팬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야구는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예요. 이기는 것보다 함께 응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의 말에서 미국 스포츠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비록 팀은 졌지만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승패가 전부지만 여기서는 과정과 노력을 중요시해요. 이 차이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문화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야구장에서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응원하는 유대감, 실패에도 격려하는 따뜻함, 과정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장을 나오며 주변 팬들은 저에게 셀카를 요청했고 일부는 다음 경기에도 꼭 오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이토록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분명 이런 직접적인 교류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의 정제된 예의와 거리감 대신 대전에서는 거침없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쿄가 아닌 대전에 오게 된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우연한 실수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진짜 아시아의 모습,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화적 진실을 발견한 것이니까요. 야구장에서 목격한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응원 문화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발견한 이 가치관의 차이가 왜 CNN이나 다른 미국 매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미국의 잣대로만 평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의 야구는 승패의 스포츠지만 한국의 야구는 삶의 철학이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진심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전에서 가장 기대했던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동석 주임을 통해 특별 허가를 받아 사전 약속된 곳이었어요. CNN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하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제이크는 카메라 장비를 모두 검사받아야 했고 촬영 가능 구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았어요. 노바 기자님, 오늘 안내를 맡은 정승훈 홍보실장입니다. 연구원들과의 직접 인터뷰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를 맞이하며 제한 사항을 명확히 했어요. 아시다시피 촬영은 미리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연구 기밀이 포함된 시설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누리호 전시관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엔진 모형 앞에서 정 실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국이 되었어요. 미국의 스페이스X나 일본의 우주기술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추격자의 이점을 활용했어요.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을 압축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빠르게 격차를 좁혔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또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우주 개발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한국에게 우주는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발전해왔어요. 특히 우주기술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과학기술 역량의 종합지표입니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우주는 국가의 위상과 직결됩니다. 위성관제실 앞에서 정 실장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의 모든 위성을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우주 너머의 한국 기술과 교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자리를 옮겨선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정 실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현대 경제는 불과 60년 만에 이룩했어요. 이런 압축 성장의 경험이 우주 개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 우주기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에 강점이 있어요. 미국은 막대한 예산으로, 일본은 오랜 기술 축적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달 궤도선은 일본이나 인도의 유사한 임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주기술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제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어요. 대형 로켓 모형 앞에서 제이크가 찍은 제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동석 주임이 물었어요. 여정이 어떠셨나요? 제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쿄가 아닌 대전에 오게 되어 실망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짐을 꾸리며 이번 취재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았어요. 대전에서 마주한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은 CNN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동석 주임에게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의 성취를 세계에 더 크게 알리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먼저 하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정신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남들에게 자랑하는 걸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이동석 주임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음엔 서울과 부산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가에 서서 한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짧은 여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특히 대전에서 발견한 것들은 저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대전의 과학기술, 성심당의 지역 문화, 야구장의 응원 열기, 카이스트의 혁신 정신을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구상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 포인트를 찾고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의 정문화인데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승패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며 공동체 의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미국이 잃어버린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상사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의 경험은 저의 인생관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의 우월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깊이, 더 넓게 이 나라의 진면목을 탐구하고 싶어요. 대전이라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한국의 또 다른 매력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하이디 노바의 대전 여정도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쿄 대신 선택된 예상치 못한 목적지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이야기, 우리도 경험하는 실망스러운 우회로가
혹시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이디의 다음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